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2030 세대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발작 반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오 시장이 시장 당선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공약에서 예방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를 두고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오 시장에게 배신당했다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2030 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매입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입한 2030 세대는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는 1월 305건에서 3월 203건으로 줄어들었고 30대 역시 1월 2353건에서 3월 162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올 초 인천 지역에선 2030 세대 아파트 매입량이 꾸준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 주택가격 급등으로 탈서울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만 살아남게 될 예정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 말 100여 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매우 깐깐한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반증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NH농협과 신한, K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법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남아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질 경우 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과 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의 자금 유출 압력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차관은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이 가져올 가계, 기업의 부채 부담을 분석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하락 기업의 대출 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일주일 동안 447%나 급등하며 전날엔 리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도지코인은 2019년 4월 3원에서 오늘 오후 3시 기준 코인 마켓캡 기준 462원을 기록하며 2년 사이에 약 15,300%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9조 원으로 1위 비트코인, 2위 리더리움, 3위 바이낸스 코인, 4위 리플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만들어진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끈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의 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수는 260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3월 여객수를 넘어선 겁니다. 국내 여객수 증가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해외여행 국제선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선 위주로 초저가 항공권 경쟁을 벌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매출의 80%가 국제선인 점을 고려한다면 항공사들이 국내선만으로 코로나19 경영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외식 대신에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늘어나는 요리 초보자들을 위해 요리를 쉽게 해주는 새로운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고춧가루에 시판 소스를 붓자 김치 양념이 되고 마른 멸치에 소스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2분 만에 멸치볶음이 됩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복잡한 레시피를 건너뛰고 쉽게 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개념 소스 제품입니다. 절이지 않고 양념을 묻히는 것만으로 만드는 김치 등 이런 솔루션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로 집밥은 하고 싶지만 요리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집밥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 5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5년 전통의 국내 대표 장류 식품업체인 샘표는 간편식 중심으로 성장하는 집밥 시장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집밥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배달이라든지 밀키트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좀 더 쉽고 좀 더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집밥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식품업계는 반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반찬 전문 브랜드 비비고 찬을 내놓은 CJ제일제당과 2016년 반찬 판매몰 더 반찬을 인수해 운영 중인 동원은 최근 수산물로 반찬 영역을 넓혔습니다. 한식 반찬이라고 하는 시장이 한 2조 원대로 추산이 돼요. HMR 트렌드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HMR 반찬 시장도 계속 성장세가 예상은 되는데 커지는 집밥 시장에서 가정 간편식과 신개념 반찬 양념 등 각종 신무기를 내세운 식품업계. 밥상 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기아가 K 시리즈의 막내인 K3의 부분 변경 모델을 3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K3가 속한 준준형 세단 시장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디자인과 또 편의사항으로 아반떼 추격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가 상품성을 보완한 준준형 세단 더뉴 K3를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더뉴 K3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됐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한 급 높은 K5와 최근 출시된 전기차 EV6를 닮은 형태로 기존 K3의 흔적은 아예 지웠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전보다 길어졌고 헤드램프도 속도감을 주제로 역동적인 이미지가 구현됐습니다. 실내는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과 터치 버튼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더뉴 K3는 1.6 가솔린 모델과 가솔린 터보 GT 등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일반 모델은 123마력의 15.7의 힘을 발휘하는데 GT는 이보다 약 80마력 더 강합니다. K3가 속한 준준형 세단 시장은 아반떼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현대차 아반떼의 판매량은 2만 130대, 기아 K3는 4,547대로 아반떼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K3는 1.6 가솔린 모델 기준 1,700만 원대로 시작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책정돼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인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고령 투자자에게 공격 투자형을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의 75%를 소기업의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 69%의 배상 비율을 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정도까지는 서울 집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보도가 좀 내용이 달라졌죠. 다시 요동치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보도를 하고 있는 부동산부 기자들은 수억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에선 집값이 계속 오르긴 힘들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유는 뭐 지난해까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그런데 오름세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좀 듣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좀 네.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뭐 사실 2017년부터 상상도 못한 폭등장이 그렇죠.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꼭지일 것이다. 지금 네. 사면 상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놀림 당했는데 결국에는 노리던 친구가 놀림을 당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상하는 이상할 정도까지 부동산이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뭐 원인도 여러 가지였어요. 뭐 공급 얘기도 나오고 네, 임대차법 얘기도 나오는데 네. 대표님은 어떤 원인을 좀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써냈던 2018년에 예,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제가 2월에 처음 출간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에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는 2020년에도 여전히 상승을 하겠지만 이게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수도권은 이제 앞으로는 지는 해가 될 거고 이제 일부 지방 6곳은 뜨는 해가 될 거니까 오히려. 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6곳에 조금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지방들은 작년 이제 초중반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예상했던 상승폭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고 이런 시중에 풀린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요즘 뭐 코인 시장까지 지금 뭐 사실 안 오른 만나면 전부 다 코인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에. 안 예. 오른 자산들이 없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로 인한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이 유동성이 저금리 유동성까지. 첫 번째 문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을 이야기하면서 예.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게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집을 차이가 얼마 사버리자. 안 나니까 집을 사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또다시 영끌이 이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거시적인 미시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까지 지금 맞물려가지고 네. 작년에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폭등장이 찾아왔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선 네. 지금 사실 뭐 조금 가라앉나 했는데 네. 재건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폭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여기는 굉장히 신중한데 네, 네.
김기현 대표께서는 지금 길고 센 하락장이 올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출간된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은. 예. 하지만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1, 2년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면은 내가 최소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도 내가 들고 가야 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1, 2년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다양한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칫 내 집 마련을 이 늦은 시기에 자칫 했다가는 예. 향후에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고생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확률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사신다면 굳이 확률적으로 지금 사서 나중에 고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라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시는 사실 부분이 지금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예 말리는. 예, 제가 이제 작년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 어깨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눈썹 위까지 왔다. 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그래서 머리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눈썹 위가 이마가 넓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데이터를 빅데이터 하시니까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네. 분양 물량 뭐 네. 적다라는 거는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정보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갈 네. 거라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금리에 분양 물량 그렇죠. 적은데 수급비랑 맞아요. 금리가 붙는데 그게 네. 가능해요라고 하면 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는 데이터로 받는다. 예,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시죠. 예. 요 첫 번째 차트는 뭐냐면 이제 매매 지수 및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그다음 밑에 게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중순에 이 막대 그래프가 엄청 빨갛고 높죠. 네. 즉 이때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시기고요. 전세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승폭이 조금씩 매매도 좀 줄어들고 있고 전세도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매매와 전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 데이터도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있는데 예. 매매 수급은 뭐냐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매매 수급 데이터에서 파란색이 바로 매도자의 숫자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도자가 이 빨간색이 매수자인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럼 매수 우위네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인 지금 시장으로 예. 지금 바뀐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또다시 이제 매도자 분위기가 우위가 되고 있다. 매도자 우위가 그 시장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재건축에 단순히 어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재건축 시장이 확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현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 밑에 차트가 이제 전세 수급 차트인데요.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이 전세가 수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파란색이 전세 공급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요인 빨간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세 공급인 파란색은 계속 좀 늘고 있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여전히 강세는 띄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급등했던 전세 수급이 인위적으로 급등했던 전세 수급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 수급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매매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정리를 하셨네요. 그거 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폭등에 대한 원인들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거냐, 대세 하락장이 올 거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분명하게 이제 데이터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거죠. 예. 작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을 했거든요. 손바뀜 많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그만큼 산 거죠. 근데 이런 영끌 매수 이후에 1년 반에서 2년 뒤에는 시장이 변곡점이 왔습니다. 근데 작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럼 작년 중순부터 1.5에서 2년이면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예. 근데 요거를 보시면 2016년 초반이 제일 저평가죠. 그렇죠? 저때 집 이때 샀어야죠. 샀었어야 돼요. 샀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진짜 이제 만약에 저는 그래서 진짜 부동산 전문가라면 지금과 같은 고평가된 시기에 무리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평가됐을 때 16년, 17년, 늦어도 18년 같은 시기에 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6년 중에서 가장 고평가예요. 가장 고평가고 두 번째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 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당연히 내 소득이 얼마인데 이거 대비해서 사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이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고 즉 고평가였고요. 언제가 그때가 리먼 저평가냐면 때죠? 14, 15년이 가장 저평가였어요. 즉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가장 쌌을 때는 14년, 15년이었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즉 2008년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대비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와 서울 아파트 가격 보시는 것처럼 엎치락뒤치락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평가 2007년 8년은 고평가, 2013, 14, 15년은 저평가. 그리고 또다시 지금은 2008년보다 더욱더 고평가된 지금 36.7%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샀을 때 그 대출을 상환하는 부담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뭐 사상 초유의 저금리니까 지금 사도 된다. 그런 얘기는 믿으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봐야 돼요. 여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들어가고요. 사람들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다 들어가는 종합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제대로 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은 굉장히 고평가였고요. 예. 그리고 14, 15년이 저평가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다.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이 2007년, 8년은 고평가였고 14, 15년은 저평가였고 지금은 또다시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주식시장에도 법비지수라는 게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제가 GDP 대비한 시가총액 데이터로 아파트 법비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 8년은 대한민국 GDP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고요. 예. 14, 15년에는 낮으니까 저평가였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높다. GDP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또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순자산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들어간 전체 순자산 대비해서 이게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05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고 5, 6, 7, 8 그래서 빨간불 들어온 지 4년째 될 때가 굉장히 조심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냐면 2018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즉 올해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내년에는 뭔가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로 서울 아파트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봐도 상당히 고평가된 시기구나. 물론 더 고평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신다면 지난 거의 한 15년 중에서 가장 비쌀 때, 즉 고평가될 때 사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거래량 데이터를 보시면 수도권의 거래량을 보면 예.
크게 지난 15년 동안 3번 터졌습니다. 2006년 말에 한번 터졌고요. 15년에 한번 터졌고요. 2020년 중순에 한번 터졌습니다. 이 고수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6년 말에 터진 거래량은요. 작년에 터진 거래량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서 아파트를 못 샀던 사람들이 샀죠. 예, 영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그때 사는 사람들이요? 네. 이거 고수가 매도했으니까 그렇죠. 하시겠죠. 그렇죠. 예. 이때 파신 분들이 이미 그 전에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수가 매도를 하신 거였고요. 그다음 15년에 이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 시장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할 때 이때 사신 분들은 고수가 매수하신 거고, 또다시 지금 엄청나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즉 고수가 매도한 거죠. 그리고 고수가 매도한 다음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뒤에 시장이 변곡점이 생겼고요. 이 데이터가 또 이야기하는 거는 거래량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 정도에 뭔가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그때 집을 안 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요. 네. 네, 저도 아이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갖고 그냥 마지막 질문 좀 짧게 여쭤보면 네. 언제 사면 좋을지 어쨌든 집은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네, 근데 네. 타이밍 싸움이 지금은 돼버린 건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어떻게 뭐 2030, 40, 50처럼 뭐 쓰임이 좀 다르잖아요. 네, 거주의 형태도 그렇죠. 다를 거고요. 맞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들어도 네. 될까요? 지금은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예. 서울과 주요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시기에는 너무나도 좀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가급적- 세대든 네, 어떤 세대든 지금은 어쩌면 10년 만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정도 뒤가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건 정말로 위험하니까 지금은 좀 되도록 좀 자제를 하시면 관망하시고. 좋겠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앞으로 최소한 4, 5년은 지나봐야 돼요. 네. 전세 두 바퀴. 네. 전세 두 바퀴는 기다리셔야 그때 가서 그때 데이터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사시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이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나는 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에다도 이야기했지만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그다음에 강원도 이 지역 중에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향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책에다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들에 사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깨알같이 또 책에 대한 얘기를.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들도 좀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쯤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측을 뭐 말씀해주신 대로 부동산은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쯤 뒤에 네. 저희가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에 김 대표님은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